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업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변화되는 그 10년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사전 복습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쯤 배우고 있는지 항상 위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1863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기에서 물러나게 되는 최익현의 상소가 일어난 요 시간까지 여러분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 정도는 우리 대충은 기억합시다.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죠. 뭐 통리기마문, 수신사, 영선사, 별기군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기군, 군대를 개편하는 과정 중에서 90군대에 대한 차별, 플러스 알파 일본인들에 대한 불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쌓였던 농민들의 불만들이 섞여 있었다 그랬죠. 이모군란이 일어났었다라는 것까지. 이모군란의 뜻은 뭐냐면 이모년의 군인들이 일으킨 소란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모군란의 그 전개 과정 중에서 고종과 민비가 어떤 행동을 하였다? 그렇죠. 청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였다.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외세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자국의 국민을 학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몇 가지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어제 마지막에 설명해 드린 게 여기다 적어 볼게요.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했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는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단 조선과 청이 맺은 조약이었고요. 제물포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외국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살펴볼 건데 이거 되게 길어가지고 좀 난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조청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과 청나라, 상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뭘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에?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뭐 할 수 있게 한다? 무역을 할 수 있게 한다. 뭐 내용만 봤을 때는 별거 없죠. 장정은 조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냥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앞으로 뭐 조규, 조야, 뭐 장정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평등한 관계냐, 뭐 상하 관계냐, 뭐 어떤 뭐 큰 나라냐, 작은 나라냐, 뭐 이런 관계로 일정한 규칙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이게 뒤에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 뭐 침자를 쓰느냐, 침략 전쟁을 할 때 뭐 파자를 쓰느냐, 이런 거에 뭐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칠 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때 쓰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뭐 그 정도 의미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조약을 맺었다. 조선과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이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역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면 항구에서만 이루어져요.
인천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갖고 어디에 오느냐? 인천항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인천항에다가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한양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청나라 사람이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 사주는 조선의 상인이 필요하겠죠? 아마 되게 독점을 하는 큰 상인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어떻게 물건을 한양으로 다시 옮겨 팔 수가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보부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한다? 청나라 상인이 직접 한양이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던 상인들이 어떻게 될까? 힘이 좀 빠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청나라 상인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옷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옷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뭐 나이땡, 뭐 아디땡땡 뭐 이런 거 있겠죠. 원래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만 있었다? 항구에만 있었다. 인천항과 부산항에만 있었다. 근데 이런 무역 규제가 풀리면서 뭐 나이땡, 아디땡땡이 서울점에도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수익을 이들이 창출할 수 있었고요. 플러스 알파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상업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아이고 요거는 빨간색이 아니라 청나라 상인의 활동이 증가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음, 주둔은 머무른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상인들이 막 한양에도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청나라가 자신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남의 나라에 군대가 들어올 때는 그 나라가 점령당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조선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청나라가 이렇게까지 조선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느냐? 사실 청나라가 뭐 아편 전쟁에 의해 주변의 여러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지켜야겠다. 이 영향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조선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어.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누가 노리고 있을까? 대륙으로의 진출로로 보고 있었던 일본도 노리고 있겠지. 그럼 일본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일본도 조약을 맺어요. 바로 무슨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 뭐 제물포에서 맺어서 제물포 조약이에요. 음. 일본 애들이 이 임오군란 때 화들짝 놀라서 어디로 피신을 가느냐? 이 제물포로 피신을 갔고요. 이 제물포에서 조약을 맺었다. 참고 삼아서 이때 최초로 우리가 태극기를 이때 만들어서 사용하였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배상금이에요. 야, 너희 임오군란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일본 공사관 불탔지. 일본 사람 죽었잖아. 너희 돈 물어내. 아우, 여기서 좀 막대한 비용을 물어내게 해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바로 일본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는 배상금, 표면적으로는 상인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국 군대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외세 간섭, 특히 청과 일본의 간섭이 시작되겠죠. 특히 직접적인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바로 제물포 조약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긴장감이 장난 아니겠네요. 일본 군대도 들어가 있죠.
청나라 군대도 있죠. 조선 군대도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청나라가 들어왔고 청나라가 입김을 지금 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종과 민비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모군란을 진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배울 내용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할 내용은 여러분들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이거는 연도가 1884년, 이모군란 82년, 2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람들이 정치적 변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또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기에 앞서 조금만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가 개입되게 되면서 이 청나라 주도의 개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개화파가 둘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개화파가 청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 개화파와 아니다, 일본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파로 세력이 갈라지게 돼요. 주로 이 온건파는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친, 청, 급진은 친, 일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친일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등장하는 친일과는 분명히 모습은 달라요. 일본을 끌어들여서 조선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조선을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든 친일은 아니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온건파와 급진파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지금 셀 것 같냐면 이 친청파가 힘이 세겠죠? 누가 지금 들어와 있어 조선에 청나라가 들어왔잖아. 입김을 불고 있잖아. 그쵸? 플러스 알파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민씨 세력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모군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씨 세력이 등장해서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번에도 또 민씨, 우리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권력을 독점하고 전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도 정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날까요? 예, 지금 그 모습이 어때요? 왕의 외척 세력들이 다시 한번 또 발호하고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민비가 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쪽이 힘이 좀 더 셌어. 이런 상황 중에 친청 중심의 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쨌건 개혁을 하는 과정 중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청나라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줘요. 독일 사람. 이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 그래봤자 뭐 청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청나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겠죠. 이 독일 사람인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야, 조선은 지금 개혁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뭘 하자고 주장을 하느냐? 자, 당, 오, 전을 발행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당, 오, 전. 여러분들 여기 제가 좀 필기할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다시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요거 좀 지우고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 옆에다가 좀 길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온건, 다음에 급진, 여기는 청 중심, 여기는 일본 중심. 근데 여기서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재정 고문을 맡게 되면서 당, 오, 전을 발행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오전은 뭐냐면은 이거 비슷한 이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당백전. 맞아요. 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을 화폐를 발행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급진개화파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김옥균,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들어봤겠죠? 이런 사람들, 좀 젊은 신진 관료들이 대부분 이 급진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너 당오전 기억 안 나냐? 당백전 기억 안 나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내가 차관을 받아올 수 있다. 그냥 빚이에요, 빚. 일본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일본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내가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차라리 더 낫지. 돈 발행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두 정파 간의 주장을 들어본 고종은 그렇다고 한다면 온건파, 당오전하고 급진파, 일본 차관 둘 다 해봐 라고 진행을 시킵니다. 자, 당연히 이 급진파의 대표였었던 이 김옥균이 일본으로 가서 차관을 받기 위해서 약속도 일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온건파의 방해로 실패로 끝나요. 일본에서 약속하기를 왕의 허락이 담긴 도장 같은 게 찍혀 있으면 돼요. 이런 거 받아오면은 나 인정해주고 발행해주겠다, 돈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먼저 손을 써서 그거 가짜야, 그거 위조된 거니까 믿지 마라고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실상 이 김옥균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오는 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플러스 알파 온건파 쪽에서 이 김옥균을 막 암살하려고도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민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민씨 일가의 외척색이긴 맞아요. 하지만 이 김옥균처럼 급진적인 개혁에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야. 유럽도 유학을 갔다 오고 하면서 문명에 눈을 뜨고 와, 우리도 한번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갑자기 마음을 돌변해서 이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아, 이 자신의 동지였다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일로 가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밀리고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여서 김옥균, 박영호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모의를 해요. 예, 군사반란을 모의를 합니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느냐? 자신들이 군대가 적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빌려서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빌릴 수 있습니까? 아,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둔하고 있었죠. 근데 선생님 누구도 있나요? 청나라 군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나라가 바빠요. 왜? 청나라가 베트남 때문에. 아유, 참 웃기죠 이것도.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미얀마 쪽, 동남아 쪽에 있었다 이제 베트남까지 올라오니까 청나라가 놓칠 수 없다 해서 청나라 군대를 또 파견합니다. 근데 청나라 군대를 파견한 게 부족하다 보니 어디에 있던 부족한 군대를 메꾸기 위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를 다시 어디에다 불러들인다? 베트남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김옥균이 지금이 찬스다라고 해서 일본인들을 설득해서 일본 군대를 모아서 거병을 하지요. 날짜로 이제 그 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우정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에도 생겨요. 우정국이라고 하면 우체국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이 선생님 뭐 우체국 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대적인 우편제도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고 주소가 도입되면은 정확하게 그 지역의 인구와 재산이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근대적인 우편제도 통신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정국을 만드는 자리에 이게 문을 여는 자리에 뭐 외국 공사관도 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 민씨 일가도 오겠죠. 온건계합할도 올 거예요. 그날을 디데이로 잡은 거죠. 계획한 날짜로. 그래서 우정국을 여는 날에 일단 같이 왔었던 외국 사신들은 다 빼돌리고 온건계합파 사람들을 급하게 죽입니다. 일본군과 함께 싹 다 죽여요. 그 중에 이 온건계합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까도 말씀드렸죠.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이 김옥균이 칼로 베어서 막 귀도 막 손상되고 몇십 군데를 찔러서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민영익은 살아남습니다. 그냥 이건 참고삼아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필기하지 마시고요. 이 민영익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살려내느냐?
알렌이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이자 의사가 외과술로 이 사람을 살려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전까지는요, 이 조선에는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지 서양의 외국 의술이 도입되기는 좀 어려웠어. 거부감이 분명히 많았죠. 몸에 막 칼 대고 막 서양인들이 막 사진 찍는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했었으니까. 근데 이걸 그리고 아직 좀 믿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이번을 계기로 막 수십 개의 몸이 막 칼로 찔리고 막 그랬는데도 이 알렌이 외과 의술로 살려냈습니다. 이때 크게 감명을 받은 고종과 이 민비가 이 알렌에게 크게 돈을 하사하고요. 근데 좀 많이 줬어. 뭐 몇십억 원인가 줬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식으로 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차려줍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이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의 뭐의 전신이 될까요?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겠죠. 와, 그럼 선생님 알렌 훌륭한 사람인가요? 또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미국을 위해서 계략도 많이 짜고 우리나라 이권도 많이 팔아넘기고 그래요. 뭐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 잠깐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민영이과 관련돼 이 온건계아파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고종에게 급히 달려가서 지금 온건계아파 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나와 함께 옮겨서 경우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있어보자. 지금 내가 청나라랑 이 온건계아파가 쿠데타 일으켰는데 지금 내가 막았다. 왕 민비 경우궁으로 옮겨서 일단 피신을 하자. 라고 해서 이 경우궁은 되게 조그만 궁궐 하나 있어요. 왜 이 조그만 궁궐로 옮겼냐면은 이 급진계아파의 수가 워낙 적었고 일본 군대도 주둔하고 있는 게 한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궁궐로 가면 됐겠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민비가 이야기를 해요. 여기 너무 좁지 않느냐. 불편하다. 옮기자라고 이야기해요. 고종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이 급진계아파 사람들은 안 된다. 방어하기 좋은 이곳이 좋다라고 해서 말렸지만 결국 민비의 고집대로 창덕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당연히 민비는 이미 누구랑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 온건계아파 민씨 세력들과 슬쩍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옮기자마자 누가 다시 오게 되느냐? 청나라의 군대가 다시 오게 돼요. 왜? 누가 부탁을 했어? 민비와 고종이 다시 한번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갑신정변은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3일천하로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같은 사람들은 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각각 일본과 미국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요. 개화를 주도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한꺼번에 이쪽도 죽어나가고 이쪽도 쫓겨나가고 갑자기 인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윤치호 여러분들 윤치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친일파로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되게 꼼꼼하게 기록들을 많이 남겨서 그 사람의 자료들이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이제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과 같이 너무 어리석었다라는 거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리 빨리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들 때문에 조선의 개혁은 10년은 늦춰진 것 같다. 왜냐? 사람들이 개혁, 개화, 개항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역모라고 하는 이미지가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결국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외세의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뭘 한 거야. 나라를 물론 의지는 좋을 수 있겠지. 좋은 뜻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싶겠지. 하지만 외세를 끌어들여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음. 그런 이미지가 박히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은 점차 개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남겨놔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너무 서툴렀다라는 점.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갑신정변을 그냥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3일 천하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일 동안 나라 뒤집어 엎은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거야. 너무 급했어. 이 사람들은요. 어,
보면은 왕과 고종과 민비로부터의 설득을 이들에 대한 설득을 얻어내지도 못했죠. 더하기 온건계파와 다툼이 있었으니 당연히 이들과 갈등이 있으니 이들이 내 편은 아니겠네. 또 하나 누가 있었냐? 위정척사 세력들 있지. 아예 개양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연히 급진파를 좋아할까요? 아니죠. 싫어하죠. 그럼 누가 남았어? 이들만 지지해주면 이게 개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서 바로 누구? 백성들. 백성들이 지지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여러 개혁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바로 백성들의 지지. 근데 백성들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일본을 끌어들였다라는 거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모군란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에 대한 그 마음속 깊은 분노가 표출된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일단 일본인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감이 존재하였어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뭐라고 할까? 중요한 이유긴 한데 갑신정변을 딱 일으킨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14개조 정강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 14개조 정강은요. 선생님이 한 여기쯤 아니네 여기네 여기쯤에다가 선생님이 표를 하나 이렇게 띄어서 올려 보이도록 할게요. 여기쯤에다가 표를 올리든 선생님이 쓰든지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14개조의 정강의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뭐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셔오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청에 대한 허례의식을 폐지하자 뭐 그냥 뭐 청에 대한 사대 관계 청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문벌 폐지 인민평등 양반 중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내용 너무 좋아.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아보자 뭐 이렇게 되는데 지조법 근데 말이 너무 어렵네. 조세제도의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냐면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조에서 관할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보시면 재정기획부라고 하는 부서에서 국가의 돈을 운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겠죠. 하나의 부서에서 돈이 하나로 나와서 여기 부서 필요한 만큼 떼어주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요. 2조 조금, 병조 조금, 어디 조금 조금씩 다 돈을 관리하는 데가 달랐어. 호조라고 하는 기관이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그 호조가 모든 돈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막 담당하고 있었어. 그래서 뒷돈도 생기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로 통일한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여러분들 왜 백성들이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을까? 이게 와닿나요? 이 14개조의 조항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와닿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신분제 폐지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재정에 일어나 말이 너무 어렵지 않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였을까? 땅 아니었을까요? 농민들이니까. 이 안에는 세금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자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돼? 물론 이게 세금 제도를 개혁하다 보면 땅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불법적인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백성들이 필요한 건 뭐야? 나한테 땅이 돌아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줄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호응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왜 갑신정변에 백성들이 호응을 얻지 못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을 이제 될 때 여러분들의 투표로 뽑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프로 교장 101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큰 뜻을 품고 딱 나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등촌중학교를 위해서 교육개혁을 준비할 겁니다. 온라인 학습을 위해서 여러 온라인 학습 기기들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힘을 쓸 것이며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하품쩍 하면서 무슨 얘기하라고 하고 있겠지.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게요. 딱 하더니 되든 안 되든 일단 얘기하는 거야.
이제부터 방학 2달씩이야.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2달. 우리 수련회 수학여행 어디로 갈까? 유럽 여행 갈게. 라고 딱 내가 공약을 발표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와 하면서 막 좋아하고 선생님 찍어주지 않을까?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말이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간결하지? 지주법을 폐지하고 교육법이 어쩌고 그게 아니라 방학 2달 수학여행 어디? 유럽으로. 어때? 간결하죠? 이해될까요? 메시지는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간결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요자의 니즈를 맞춰서 구호를 정했어야 되는데 뭐랄까 너무 뜻만 앞섰다고 할까요? 젊은 혈기에 그러다 보니 결국 백성들의 호응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게 갑신정변의 마무리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상 갑신정변 성공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성공한 거예요? 일본의 도움을 얻은 거지. 그럼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청에서 일본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해될까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렇게 개혁이 이 쿠데타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결국 일본군과 맞짱을 뜨게 됐지만 일본군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물러난 것도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붙었죠. 와, 이거는 느낌이 좀 싸하네. 다음에 또 한번 붙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청일전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청나라가 일본 둘이 조약을 또 하나 맺어요. 이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에. 먼저 일본이 제안해요. 야, 청나라 군대 빼. 나도 군대 뺄게. 나 더 이상 조선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나 뺄 테니까 너도 대신 빼. 라는 조약을 맺어요. 우리는 그 조약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텐진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텐진 조약 이거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대신 조건을 붙입니다. 청나라 니네 군대 다시 조선을 보내면 우리한테도 연락해. 그러면 우리도 다시 군대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텐진 조약이요. 그러면 일단 양국 간의 군대는 조선에서 빠지게 돼요. 와,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뒤에 조항이 더 중요한 거지. 어느 한쪽이든 간에 조선의 군대를 보내게 된다면 다른 한쪽도 어떻게 한다? 군대를 보낼 수 있다. 이것도 웃긴 내용이지. 그 내용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내는데 지들끼리 조약을 맺는 거야. 답답한 이야기죠. 자, 어쨌건 텐진 조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 하나 더. 그럼 그 다음에 일본인들도 지들이 좋아서 도와줘 놓고 배상금 물라고 또 조약 하나 더 맺어요. 한성 조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필기가 뿅 하니 생겼죠. 이 필기한 내용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텐진 조약 양국 군대 동시에 철수하고 하지만 동시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얘기하다 만 거 한성 조약 일본의 배상금을 누가 물게 되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부터 물게 되었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갑신정변의 배경 쓰시고 아래 결과, 그 결과 이렇게 되었다. 텐진 조약을 맺었다. 한성 조약 요거 아래로 이렇게 옮겨 쓰시면 돼요. 선생님이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아래 쓰시면 돼요. 자,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요. 이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혁이 늦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더하기 온건계합파 사람들을 누가 몽땅 다 죽였어? 급진계합파 사람들이 죽였지. 근데 또 급진계합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 반역자가 되어서 망명길에 올랐지. 그럼 조선에서는 뭔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망명가거나 사라졌지. 이 개혁의 주체들이 사라지게 된 거야. 그럼 더 이상 정치인들 혹은 권력자들로부터의 개혁이 힘들어지게 됐다라는 거 이해될까요? 그리고 또한 이 텐진 조약과 한성 조약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텐진 조약은 이제부터 이제 청나라가 힘을 꽉 쥐어트게 되면서 정말 청나라가 조선의 간섭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제 위안스카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세계사 시간 때 중국사 배울 때 이제 나오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청나라 사람인데 조선에 대한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해요. 플러스 알파 지금 일본은 사실 여기서 한 차례 물러난 겁니다. 텐진 조약에서. 대신 조건을 건 거죠. 나 더 이상 조선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청나라 너희도 적어도 군대는 빼라고 하는 조건으로 물러난 거야. 근데 청나라도 이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정도 조건은 들어줬어. 그럼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일본 대신 뭘로 심하게 할까? 경제적으로. 특히 어떤 부분? 쌀. 어? 쌀이 굉장히 많이 일본으로 방출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거란 거 여러분 이미 배웠었지? 이모군란 때 배웠었지? 그럼 또 한 번 농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셔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 청나라가 너무 간섭이 심하니 일본이 간섭이 심하니 우리는 누구를 끌어들이고 싶어 할까? 제3세계로서의 러시아와의 또 접촉이 이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러시아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가 누가 있었냐? 그 당시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뭐 전쟁까지라고 하긴 그렇고 세력을 넓히는 서로 견제하고 있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으니 영국과 러시아였거든. 그러면 조선에 또 우리가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면 누가 들어오려고 할까? 그렇지, 영국이 들어오겠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그런데 우리는 개혁의 주체 세력들이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니 남아있는 건 뭐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 바로 농민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걸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바로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할게요. 방금 전에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 전시학습까지 이야기했고요. 갑신정변 개혁 세력이었던 급진기아파가 온건기아파를 밀어내고 쿠데타 군사 변란을 일으켰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 하지만 민씨 세력들이 누굴 다시 한번 끌어들였다? 청나라 세력들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났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텐진조약을 맺게 되었다. 한성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업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